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철저히 통제된 여성 교도소,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5명의 여성이 동시에 임신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침내 만삭의 몸으로 대법원 법정에 선 그녀들이 침묵을 깨고 괴물의 실체를 폭로하는 처절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도관의 남편이 매일같이 배달해주던 그 따뜻한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을까요? 사건의 배경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위치한 한 여성 교도소였습니다. 이곳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범들보다는 주로 경제사범이나 초범들이 수용되는 비교적 조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정적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가 입을 벌린 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교도소의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검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던 5명의 여성 수감자에게서 동시에 임신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도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히 차단된 이 공간에서 그것도 5명이나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려 그녀들의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면회 기록도 거의 없었으며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24살의 김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금융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성실한 수감자로 통했죠. 조사관들이 그녀를 가장 먼저 불러 추궁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새 생명을 잉태한 경이로움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모두의 의심선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중견 교도관 최 씨의 남편 박시우였습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아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소문난 공처가이자 사랑꾼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교도소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감자들에게 밥은 먹었냐, 힘들지 않냐며 따뜻한 말을 건네던 그의 모습은 이 삭막한 곳의 유일한 천사와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자한 미소 뒤에는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사실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그토록 굳게 입을 다물었던 이유,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눈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진실을 밝히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시우라는 남자는 그야말로 완벽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을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 똑같은 회색 벽을 보고 똑같이 맛없는 밥을 먹으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도시락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준다는 잊고 있던 존중의 감각이었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박시우는 바로 이 점을 너무나도 교활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매일 도시락을 가져올 때마다 아내의 도시락 외에 작은 반찬통 몇 개를 더 챙겨왔습니다. 그리고는 순찰을 도는 척하며 자신의 사냥감으로 점 찍어둔 수감자들에게 몰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장조림인데 내가 특별히 좀 더 만들었어. 힘내요. 미영 씨, 아이 생각나서 힘들지. 이거 계란말이라도 먹고 기운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의 개인 신상 기록을 아내를 통해 이미 꿰뚫고 있었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가장 그리운 것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교도관들과는 달리 인간적인 정을 베푸는 그의 모습에 절망에 빠져 있던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수감된 수진에게 박시우의 친절은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가 오는 점심시간만을 기다렸고 그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박시우가 정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해주고 언젠가 도와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까지 품게 되었죠. 박시우는 그렇게 먹이를 길들이는 사냥꾼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녀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넘어 일종의 심리적 채무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 너도 언젠가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의 미소 뒤에 숨긴 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을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그 순진한 여성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안에서 작은 친절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사소한 온기에 더 쉽게 마음을 내어주기 마련이니까요. 박시우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시우의 위선적인 친절은 수진의 마음속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져다주는 작은 반찬 하나에 감동했고 면회조차 오지 않는 가족들보다 그가 더 자신을 걱정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박시우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던 아내에게 여보, 수진 씨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잠깐 위로라도 해주고 올게라며 자연스럽게 수진이 있는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함 정리를 핑계로 CCTV에 사각지대인 낡은 창고로 수진을 유인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창고 안에서 박시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번들거리는 욕망이 자리 잡았죠. 수진이 겁에 질려 뒷걸음치자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이제 네가 보답할 차례야. 그 순간 수진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곳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박시우는 짐승처럼 돌변했고 저항하는 수진의 귓가에 악마와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네가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난 그냥 널 도와주려던 착한 시민이 되는 거고 넌 교도관 남편을 성추행하려 한 파렴치한 죄수가 되는 거야. 내 낡은 서류에 수감 태도 불량 한 줄만 추가되면 넌 여기서 10년은 더 썩게 될 거야. 네, 늙은 어머니. 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만들 수도 있어. 내가. 그 협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진의 영혼을 올가매는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송장이 되었습니다. 박시우는 그 후로도 아내의 눈을 피해 혹은 아내의 권위를 빌려 수시로 수진을 찾아왔고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수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박시우의 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닥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그가 가져다주는 도시락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끔찍한 굴종의 징표였죠. 그는 그렇게 한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한 뒤 만족하지 않고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아이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 찢던 미영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완벽하게 자신의 지배해 두었다고 확신한 박시우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고 이제 더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2살배기 아이를 교도소 밖 보육원에 두고 온 미영이었습니다. 박시우는 미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따뜻한 반찬으로 환심을 사는 유치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의 정신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영에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몰래 건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보육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미영의 아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미영의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더라. 근데 말이야, 미영씨, 세상 길이라는 게 참 무서워. 놀이터에서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길을 건너다 나쁜 차를 만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아이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미영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미영에게 박시우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악마 그 자체였죠.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악마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박시우는 이런 식으로 각 수감자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하렘을 넓혀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은 채 들어온 혜진에게는 내가 나가서 변호사를 알아봐 줄 수 있다는 가모니설로 접근했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홀로 들어온 막내 지아에게는 아빠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심리적으로 길들였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5명의 여성을 사냥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심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는 혼자라는 절대적인 고립감이었죠. 그는 수진에게는 미영이는 날 믿고 따르는데 너만 유난이다 라고 말했고, 미영에게는 수진이는 원래 저렇게 까칠한 애다, 너는 다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유일한 희생자라고 믿게 만들었고,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은 그의 완벽한 범죄 무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의 지옥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소리 없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씨앗들이 그녀들의 몸 안에서 끔찍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박시우의 끔찍한 범죄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자연의 섭리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죠. 정기 건강검진 결과 5명의 여성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교도소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기강회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의 보안과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뚫렸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하고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덮으려 했습니다. 그는 특별조사팀을 꾸렸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할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피해자인 5명의 여성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짓이야? 솔직히 말해, 외부에서 만난 남자가 있지, 아니면 교도관 중에 너랑 짠 놈이 누구야?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여성들은 이미 박시우에게 세뇌당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에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녀들의 침묵은 오히려 조사관들에게 저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 분명 공범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박시우는 가장 태연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사팀에 접근해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라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위선 앞에서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교도소 측은 이 사건을 수감자들의 계획적인 비행 혹은 외부인과의 접촉사고 정도로 축소하여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풀어 오르는 그녀들의 배는 그 어떤 거짓말로도 감출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째깍째깍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시스템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폐쇄된 공간이 어떻게 괴물을 키워내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교도소 측의 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되자 5명의 여성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이 지옥을 스스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각자의 방에서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박시우가 심어놓은 불신과 공포의 벽 때문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견고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은 아이 엄마였던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배식을 받던 중 극심한 입덧으로 구역질을 하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 서 있던 수진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그녀들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같은 종류의 공포와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언어 없이도 통하는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들 사이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시간에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스쳐 지나가며 옷깃을 잡거나 세탁실에서 빨래를 널며 아주 짧은 눈빛을 교환하는 시기였죠. 그들의 소통은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의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혜진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청소 시간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오던 그 양반, 요즘은 왜 이렇게 뜸하지?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3명의 여성이 동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중심에는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친절한 남자 박시우가 있다는 사실을요. 5개의 점이 비로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밖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시우의 아내이자 교도관인 최 씨는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옷에서는 낯선 여자들의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수감자 임신 사건이 터진 이후 남편이 그 사건에 대해 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보, 그 여자들 정말 외부 남자랑 그랬을까? 그녀의 질문에 박시우는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죄수들 말을 믿어. 원래 그런 애들이야. 당신까지 그런 소리 할 거야.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최 씨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명의 여성이 자신들이 같은 악마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들의 눈빛은 공포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는 서서히 결의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은 여전히 철창 안에 갇힌 죄수였고
상대는 교도소장의 아내조차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박시우의 협박처럼 정말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놈의 짓이라는 걸 증명할 무언가가.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미영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 혹시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미영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시우가 처음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아이 사진을 건네주며 했던 협박의 내용이 담긴 아주 작은 메모 쪽지였습니다. 아이는 예쁘더라, 입 조심해 라는 짧은 문장이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그 쪽지를 미영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낡은 성경책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쪽지의 존재를 듣는 순간 다른 4명의 여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소해 보였지만 박시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성경책을 미영의 방에서 안전하게 꺼내 오느냐였습니다. 박시우는 이미 그녀들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에게 밉보인 교도관들을 시켜 그녀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날 점호 시간, 가장 성격이 불같았던 지아가 일부러 다른 수감자와 시비를 붙어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모든 교도관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청소 담당이었던 혜진이 재빨리 미영의 방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빼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들은 그날 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그녀들에게 어둠을 찢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들은 쪽지를 아주 작게 접어 수진이 입고 있던 옷에 가장 깊은 솔기 안쪽의 바느질에 숨겼습니다. 이제 그녀들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작지만 악마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시각, 박시우는 교도소장인 아내를 통해 수감자 지아가 일으킨 소란의 배후에 다른 4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쥐새끼들이 감히 내 앞에서 재롱을 부려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한 박시우는 더 이상 인자한 사랑꾼의 가면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여성들의 연대를 깨뜨리고 그들을 다시 고립된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권한을 이용해 5명을 각기 다른 수용동으로 흩어놓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감자 간의 불화 및 폭력 사태 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기에 다른 교도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여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비밀스러운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시우의 방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저항이 거셌던 지아를 본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아가 다른 수감자를 폭행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그녀는 결국 징벌방, 일명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지아는 홀로 싸워야 하는 극한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던 수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심부름 센터를 통해 수진의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 주변을 배회하며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부패한 교도관을 통해 수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텃밭을 가꾸고 있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내가 헛소리를 하면 이 늙은이는 조용히 사라질 거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항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그녀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시우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분열과 공포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이제 막 싹트려던 저항의 불씨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성들 안에 자신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힘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지키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힘, 모성애였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목숨은 포기할 수 있어도 뱃속의 아이를 이 지옥과 같은 운명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성교도소 내 집단 임신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를 받은 한 인권 변호사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의 개입과 언론 보도로 인해 교도소 측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만삭의 여성 수감자 5명이 원고가 되어 교도관의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은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5명의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들은 헐렁한 죄수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배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박시우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억울한 모함에 빠진 피해자인 양,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시우 측 변호인은 잔인할 정도로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과거 사기 혐의를 들먹이며 그녀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렸고 미영에게는 아이를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며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여성들은 모두 범죄자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시민이자 헌신적인 남편이었던 제 의뢰인 박시우 씨가 이들의 교활한 함정에 빠진 피해자일 가능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변호인의 궤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5명의 임신이 박시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수감자들 간의 문란한 관계 혹은 외부 남성과의 접촉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파렴치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법정은 오히려 더 큰 폭력으로 그녀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가진 유일한 증거였던 쪽지마저. 변호인은 누군가 박시우 씨의 필체를 흉내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증언대에 선 여성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셔츠를,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증언했지만 교활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 앞에서 그들의 기억은 조각나고 진술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박시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역시 죄수들 말은 믿을 게 못 돼 라는 수군거림까지 들려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저희 뱃속의 아이들이 증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인한 말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던 한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시우의 아내 최 교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육체를 가두는 감옥도 숨통을 조여오는 물리적인 폭력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굳게 믿었던 사람의 영혼이 사실은 가장 끔찍한 악마의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자신이 그 악마의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그 참혹한 배신감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일 것입니다. 재판이 중반을 넘어가며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던 그 무렵, 박시우의 아내이자 교도소의 중견 교도관이었던 최수연의 마음은 바로 그 무간지옥의 한복판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녀의 감정은 마치 거센 태풍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모욕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았을 때 남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선량한 희생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20년을 함께 살았어. 길고양이 하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야간 당직을 설 때면 행여나 끼니를 걸을까. 매일같이 따뜻한 도시락을 싸우던 그 다정한 사람이잖아. 저 여자들이 형량을 줄이려고 아니면 교도소 측에 보상금을 타내려고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낸 게 틀림없어. 그녀는 남편의 결백을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저 죄수복을 입은 여성들의 피 끓는 절규가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지난 20년간 자신이 쌓아온 가정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성적인 자기 합리화로 아무리 덮으려 해도 본능적인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매일 밤 걷잡을 수 없는 덩굴이 되어 그녀의 영혼 전체를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온화했던 그는 집에 돌아오면 예민한 맹수처럼 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창밖의 작은 바스락거림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그녀가 옥중 여성들의 상태에 대해 지나가듯 한마디라도 꺼내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입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수현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었던 것은 법정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지켜보았던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수증과 미영이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오열할 때 남편의 표정은 억울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피해자들을 내려다보던 그의 눈에는 분노나 비통함이 아닌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의 짜증 섞인 불쾌함 혹은 발밑에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오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다정했던 남편의 눈빛이 아닌데 그 서늘한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수연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던 오싹한 한기는 그녀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치열했던 공판이 끝나고 며칠간의 휴정기가 주어졌던 어느 평일 오후 남편은 변호인단과의 회의가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고 비번이었던 수현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녀의 시선이 굳게 닫힌 남편의 서재 문을 향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신의 서재를 일종의 성격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연구할 자료들이 많아. 청소도 내가 직접 할 테니 당신은 절대 들어오지 마. 저 처음에는 그저 학구열이 높고 결벽증이 있는 남편의 예민한 성격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에 남편의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숨막히는 의심의 고리 속에서는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재 문고리를 잡은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내 남편, 내 평화로운 가정, 20년의 세월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평생을 거짓된 껍데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독이자 고통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진 방 안은 어두침침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특유의 묵직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평범한 사무용품과 진료 관련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남편을 의심하다니.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서려던 찰나 벽면 전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거대한 책장. 가장 구석진 곳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전혀 읽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백과사전들이 꽂혀 있는 맨 아래 칸. 수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다가가 그 무거운 사전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전을 빼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책장 가장 깊숙한 안쪽, 어둠이 깔린 그 공간에 낡은 빈티지 가죽 상자 하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작지만 아주 견고해 보이는 황동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수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토록 은밀하게 숨겨두고 자물쇠까지 채워야만 했던 물건.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안에 판도라의 상자가 있다는 것을요. 수현은 미친 듯이 다용도실로 달려가 낡은 공구함에서 쇠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망치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자물쇠를 향해 망치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쾅 둔탁한 금속 파열음이 텅 빈 집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세 번째 내리침에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려움과 경악이 교차하는 눈으로 가죽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수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투명한 지퍼백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지퍼백 위에는 누군가의 이니셜이 적힌 견출지가 붙어 있었죠. KSJ, LMY, PHJ. 재판 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피해 여성들의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수현의 손이 사색이 되어 지퍼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의 긴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퍼백 안에는 푸른색 죄수복에서 거칠게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낡은 단추 하나가, 그리고 또 다른 봉투에는 어린아이가 삐뚤빼뚤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크레파스 그림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유린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한 뒤 남겨둔 악마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수연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상자 가장 밑바닥에 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일기장처럼 보이는 그 수첩의 표지에는 마이 킹덤, 나의 왕국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불에 데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정갈하고 반듯한 글씨체로 여성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어떤 말로 협박했으며 그녀들이 공포에 질려 무너질 때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너무나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KSJ 김수진 첫 번째 사냥.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며 반항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임종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눈빛이 죽어버렸다.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적인 표정이 꽤 볼만했다.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알량한 효심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역시 약한 것들은 다루기 쉽다. 교도소의 회색빛 일상에 활력이 돈다. 2022년 11월 5일 LMY 이미영. 보육원에 있는 아이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이 여자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묘하게 아름답다. 거친 야생동물을 내 발밑에 길들이는 완벽한 기분이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하렘이 완성되어 간다.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른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과 절망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관찰하고 그것을 철저히 즐기며 자신의 얄팍한 지배력을 확인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지극히 잔인하고 뒤틀린
소시오패스였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정성스레 쌌던 도시락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쥐덫에 놓인 미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현의 영혼을 완벽하게, 가루조차 남지 않게 산산조각 낸 것은 수첩의 가장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완벽한 게임이 가능한 이유는 다 내 멍청하고 순진한 아내 덕분이다. 교도관 제복을 입은 아내의 권위는 내게 최고의 사냥 면허증이다. 내가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헌신적인 남편을 연기할 때마다 아내를 비롯한 멍청한 교도관들은 나를 향해 경의를 표하며 완벽한 밀지를 제공해 준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위해 가장 안전한 사냥터를 지키는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지만 나의 범죄를 완성시켜주는 사랑스러운 나의 방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현은 마치 심장에 예리한 칼날이 꽂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 짐승의 훌쩍임 같은 비명이 텅 빈 서재를 채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세상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20년 헌신, 자신의 직업적 자부심, 자신의 굳건했던 신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위한 방패막이와 들러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기어가듯 달려가 위액이 다 넘어올 때까지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세면대 거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괴물의 아내이자 끔찍한 범죄의 공범인 한 여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자랑스러웠던 교도관 제복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역겹고 피비린내 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철저히 기만당한 배신감에 대한 피 끓는 분노의 눈물이자 아무것도 모른 채 악마에게 길을 열어주어 수많은 여성들의 인생을 파괴하게 방치한 자신의 끔찍한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수현은 비틀거리며 다시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죽 수첩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끔찍한 저주의 물건이었던 그 수첩이 이제는 그녀의 손에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악마를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수현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 이 끔찍한 진실을 불태워 없애고 영원히 침묵하는 비겁한 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국가 공무원이자 교도관으로서 그리고 짓밟히고 유린당한 저 여성들의 고통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공감하는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만약 이 수첩을 세상에 꺼낸다면 남편은 파멸할 것이고 그녀 역시 범죄자의 아내이자 직무유기를 한 교도관으로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룩한 모든 세상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꽉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에 서려 있던 혼란과 절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그녀 개인의 양심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재판의 향방을 뒤집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가 아직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며 힘없는 약자들을 지옥에서 구출해낼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지만 최수연 교도관이 마주한 이 선택처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파멸을 불사해야만 하는 뼈아픈 결단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기만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처절한 각성과 용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그녀가 켜올린 정의의 불씨는 이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공판일.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박시우 측 변호인단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최후 변론은 5명의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박시우를 그들의 교활한 함정에 빠진 무고한 시민으로 둔갑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시우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최 교도관이 평소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신은 상상할 수 없었고 아내 역시 자신 없이는 안 될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그 오만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낮은 목소리로 최후 변론 시작을 알리려는 바로 그 순간 법정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에 최 교도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남편이 애타게 바라보던 방청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시우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이해할 수 없다는 불쾌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거기에 서 있는 거야? 이리 와 앉아.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교도관은 남편의 목소리를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떨리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군이어야 할 아내의 갑작스러운 증언 신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셔츠를 그의 변호인이 다급하게 팔을 붙잡아 저지했습니다. 최 교도관은 품속에서 작은 가죽 상자를 꺼내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악마의 일기장, 바로 그 가죽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남편의 끔찍한 범죄 행각이 담긴 기록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KSJ 첫 번째 사냥.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에 무너지는 모습이 꽤 볼만했다. 2022년 11월 5일 LMYI 사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눈물 흘리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아름답다. 그녀의 입에서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폭로될 때마다 법정은 거대한 충격에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게 인간이야, 악마다, 악마라는 고함과 욕설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역사의 현장을 담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시우의 변호인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시우 자신은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미쳤어 라고 소리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교도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사랑과 신뢰를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제 교도관 제복을 자신의 범죄를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재판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오늘 박시우의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 교도관 최수연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괴물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눈치채지 못하고 방조한 공범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제 남편에게, 아니 피고인 박시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박시우에게 내려진 실질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로부터 받은 완벽한 배신, 가장 견고했던 방패가 자신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온 절망적인 순간, 박시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교묘하게 숨겨왔던 폭력적인 본성이 마침내 우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증인석에 있는 아내를 향해 달려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배신자,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너도 똑같은 공범이야. 같이 죽자.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제압했지만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선량한 시민, 헌신적인 남편의 가면은 그의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추악하고 폭력적인 본성의 민낯임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 위에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고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5명의 여성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부여잡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출구 없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 줄기 빛이
그녀들의 상처 입은 영혼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교도관의 충격적인 폭로와 함께 박시우의 광기 어린 본성이 만천에 드러난 그날 이후 재판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시우의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변론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스스로 사임했으며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과 위선은 한낱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법정은 더 이상 유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한 악마에게 우리 사회가 법의 이름으로 어떤 준엄한 낙인을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엄숙하고 무거운 의식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운명의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법원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팽팽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많은 시민과 기자들로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의 손에는 박시우에게 법정 최고형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라 와 같은 분노가 담긴 피켓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박시우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고 오만하게 앉아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 수의를 입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한 듯 보였습니다. 반면 원고석에 나란히 앉은 5명의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곧게 펴고 정면을 당당히 응시했습니다. 그녀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수치심을 넘어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쳤다는 작은 자부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법복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한동안 피고인석의 박시우와 원고석에 앉아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5명의 여성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법관으로서의 냉철함과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고뇌와 비통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장엄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에 앞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했음을 밝힙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죄를 지은 자들이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곳이지 결코 또 다른 범죄가 용납되는 무법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시우는 국가가 부여한 신뢰와 아내가 가진 공권력을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여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박시우의 남은 인생에 죗값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육체를 유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며 정신적으로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마치 사냥꾼이 전리품을 기록하듯 꼼꼼히 기록하며 쾌감을 느끼고 재판 과정 내내 단 한순간의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단 1%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5명의 여성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에 주문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시우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선포되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이내 방청석에서는 참았던 울음과 함께 거대한 환호성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사법부 만세. 시민들의 외침이 법정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시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무기징역, 내가 평생을. 그의 비참한 웃음소리는 정의의 심판이 울려 퍼지는 거대한 함성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여성들이 만든 지옥에 이제 자신이 영원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시우와 원고석에 앉아있던 수진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박시우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와 저주가 가득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악마를 향한 경멸과 함께 이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는 깊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길고 긴 시간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악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법원 계단,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중심에 5명의 여성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5명의 엄마였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고 그 푸른 하늘 아래 그녀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시우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단순히 한 악마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고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대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대한민국 교정행정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교도소 내 인권 실태에 대한 심층 보도를 쏟아냈고 분노한 여론은 더 이상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교도소 직원의 가족이나 관련자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수의 감시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는 일명 박시우 방지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여성 수감시설 내의 CCTV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전면 재설치되었으며 수감자들의 심리 상담 및 인권 침해 신고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외부 감찰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녀들의 피눈물로 얻어낸 이 변화는 비록 늦었지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시우의 아내였던 최 교도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범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소를 포기하고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피해 여성들과 그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해달라는 마지막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속죄는 그녀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결코 덜어줄 수는 없었지만 짓밟혔던 피해자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응원 속에서 5명의 여성들은 마침내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차가운 교도소의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창 밖의 세상이 그녀들을 마냥 따뜻하게만 안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그녀들의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이를 따싸에 넣은 여자들이라는 꼬리표는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그녀들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동정 어린 시선과 그 뒤에 숨은 호기심 가득한 편견은 때로는 교도소의 높은 담장보다 더 그녀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아이를 데리고 작은 방 한 칸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서 울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녀들은 세상 밖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정부의 지원과 최 교도관이 내놓은 기금을 바탕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공동 생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지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다시 펜을 잡고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 싸워야 했던 미영은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며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인의 맛과 정으로 입소문이 나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3명의 여성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녀들의 아이들은 비록 그 시작은 비극이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5명의 엄마 품에서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연대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5명의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수진이 옆에 앉은 미영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겠지, 아빠에 대해서. 그 질문에 미영은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줘야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 우린 도망치거나 숨기지 않을 거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야기를 동화처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어두운 성에 갇힌 5명의 공주님이 있었단다. 공주님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괴물이 있었는데 공주님들은 서로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서 마침내 그 괴물을 물리쳤어.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아주 소중한 보물을 얻게 되었지. 바로 너희들이란다. 너희는 그 용감한 싸움의 증거이고 엄마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이자 축복이야.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꼭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영웅이네. 그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약자들의 눈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침묵의 벽을 깨고 터져나와 거대한 함성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절망을 딛고 피어난 5 엄마의 위대한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단순히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자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여운은 겉으로 보이는 선의와 친절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함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권력과 지위라는 이름표 뒤에 숨은 부조리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 박시우의 친절한 미소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폭력이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위계 질서나 소수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부당함에 맞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수연 교도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의 편에 섰던 그 뼈 아픈 결단처럼, 그리고 5명의 엄마들이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진실을 외쳤던 그 강인한 연대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부조리에 눈 감지 않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억울한 눈물 없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권력형 범죄와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범죄 심리 및 사회적 현상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된 시나리오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대본을 집필한 작가로서 저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철저히 유린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언제나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특히 박시우라는 인물을 통해 가장 선량한 얼굴을 한 위선자가 어떻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저는 최수연 교도관이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리던 순간,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재판정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던 순간에 가장 큰 감정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을 딛고 연대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의 용기와 그에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리고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